첫 문장부터 숨이 막혔다. 그가 젖은 셔츠를 쥐어짜는 순간 그녀는 한옥마루에 뺨을 대고 속삭였다. 오늘 나 좀 살려줘요. 그냥 나를 살려줘요. 그 말은 구조 신호 같았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하는,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려야만 하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대답 대신 젖은 손바닥을 조용히 펼쳐 그녀의 이마에 올렸다. 장맛비가 겠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고 매미 소리는 장단을 잃은 북처럼 뒤엉켜 울려댔다. 방금까지 쏟아지던 비가 처마 끝에서 마지막 물방울을 떨굴 때 그는 오래전 잊었노라 다짐했던 감각이 몸 안쪽에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낯설게도 뜨겁게도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스스로 말하길 나는 불씨에 달궈졌다. 차가워지는 주물 프라이팬 같아요. 불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식어버리면 다시는 광택이 돌아오지 않아요. 강우는 웃지 않았다. 누구도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오랜 시간 돌보는 이에게만 조심스레 꺼내놓는다. 그는 물수건을 바꿔오며 수아가 자신에게 불을 맡겼다는 사실에 온몸이 조용히 떨리는 것을 숨겼다. 남자의 이름은 강우였다. 52. 지방 소도시에서 집수리를 하며 살아온 사람. 손재주가 좋았고 한옥의 나무 냄새를 사랑했다. 나무는 거짓말을 못해요. 먹은 비와 햇살을 그대로 몸에 새기니까.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목재의 마디에서 더 진실한 떨림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봄 시에서 운영하는 전통가옥 보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집의 임시 거주자가 바로 수아였다. 수아는 한때 도시의 작은 서점을 운영했다. 여행자들이 일부러 찾아올 만큼 유명한 공간이었지만 남편의 파산과 병간호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맹렬한 이혼 과정을 거치며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는 빚의 일부를 정리하러 내려왔고 일정 기간 한옥을 돌보며 머물면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짐을 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그러나 서로 다른 방을 가진 사람들로 머물기 시작했다. 첫째 날 저녁, 수아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봤다. 비는 대나무 발을 스치고 흐릿한 산등성이가 눈을 뗄 수 없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 강우가 묻지 않고 술잔을 내밀었다. 수아가 받으며 말했다. 저는 요즘 무언가를 끝내거나 시작하는 일이 다 무서워요. 강우는 대답 대신 잔을 맞부딪혔다. 촉촉한 소리가 났다. 그는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일지도 몰랐다. 질문 대신 손을 내밀고 변명 대신 못을 박는 식으로.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말을 아꼈다. 그러나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마루에 앉아 녹차잎을 말리고 처마 끝에 작은 종을 달고 뒤란에 심을 상추 모종을 고르며 말없이 서로의 움직임을 읽었다. 강우가 못을 박을 때 수아는 옆에서 사포질을 했고 수아가 책 커버를 손바느질할 때 강우는 옆에서 고개를 기울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이 하는 일을 유심히 바라봤다. 손은 사람의 이력서를 가장 정확히 말해주기 때문이다. 어느 무더운 오후 수아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마루에 몸을 기대었다. 강우는 그녀의 숨이 얕아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물수건을 받아다 이마에 얹고
젖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체온과 숨의 박자, 눈매에 맺힌 다짐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수아가 살아온 세월은 결국 버티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괜찮아요. 수아가 한참 후 말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잠시 동안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강우는 말하지 못한 문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안겨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그 문장을 삼켰다.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다. 맥박이 손끝을 두드렸다. 비밀을 나누는 듯한 리듬이었다. 사람들은 중년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젊음이 지난 자리에는 번번이 계산과 무서움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여름 그 한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빈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었다. 새벽이면 강우는 마당을 쓸었고 수아는 주방에서 차를 데웠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 같은 마루에 앉았고 동시에 같은 자리에 놓인 달걀을 삶아 껍질을 벗겼다. 사소하고 정확한 동작들이 서로의 시간을 포개었다. 사랑은 때로 그렇게 자란다. 누군가가 같은 속도로 숨 쉬어줄 때, 그 속도로 배가 고파질 때, 밤이면 더웠다. 부엌 선풍기의 윙윙거림은 곡괭이가 땅을 긁는 듯 들렸다. 모깃불의 냄새가 마당에 퍼지고 수아는 얇은 이불을 배에 걸친 채 뒤척였다. 그녀는 자주께 화장실에 다녀왔고 그때마다 쿵 미닫이 문이 작은 울림을 냈다. 강우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천장을 보며 다시 손목의 맥을 짚었다. 오늘의 리듬은 전날보다 약간 빨랐다. 그의 중년이 오래 다듬어온 나무 마루처럼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어느 밤 수아가 물을 마시다 걸음을 멈췄다. 강우가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셔츠가 젖어 있었다. 낮 동안 쏟은 땀이 다 마르지 않았던 것이다. 둘 사이에 몇 걸음의 공기가 남았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보면 당신은 어딘가 젊어요. 젊다기보다 덜 달았어요. 강우는 웃었다. 낡은 것과 다른 건 달라요. 낡으면 윤기가 나요. 다르면 빈 곳이 생기고. 우린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하면 모든 게 바뀔까봐 겁났다. 대신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볼에 묻은 물기를 엄지로 닦았다. 그 다음은 짧았으나 둘의 밤은 그 다음 이후로 길어졌다. 사랑이 입을 얻는 순간은 대개 사소한 사건으로 찾아온다. 어느 오전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툭 던졌다. 두 분 요새 자주 보이네요. 말은 가벼웠지만 수아의 표정은 굳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싸워온 사람이었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은 주먹을 쥐기보다 먼저 숨을 고른다. 강우가 대신 말했다. 한옥 보수 중이라 그럴 거예요.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아는 겨우 미소를 되찾았다. 돌아오는 길 수아가 물었다. 우린 뭐예요? 강우는 잠시 발을 멈췄다. 우린 그늘 같아요. 한여름에 없으면 못 버티는, 그러나 해가 지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늘이라. 내가 먼저 찾아가도 돼요? 내가 먼저 그늘이 되어도? 그 말은 고백이었다. 수아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살구나무 잎들이 부딪히며 소곤거렸다. 마치 나무 자체가 둘의 대화에 끼어든 듯했다.
마침내 수아가 말했다. 그늘이 되려면 내 안의 그림자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강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는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림자를 아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햇살 속에 나란히 서는 것. 그날 밤 둘은 서로의 방을 오가지 않았다. 다만 벽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바람처럼 길고 물처럼 느린 대화였다. 수아는 남편과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했다. 강우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 비가 어떻게 내렸는지 말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던 장면들이 마루의 나무결에 비문처럼 새겨졌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조금 대담해졌다. 아침에는 같은 머그컵에 번갈아 차를 마셨다. 오후에는 눈을 마주치며 웃는 시간이 길어졌다. 밤이면 모기장을 고쳐 매며 팔이 스쳤다. 팔꿈치가 닿는 순간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문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기다림의 해먹이었다. 그 위에 누워 언젠가는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것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강우는 손도끼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가 떨어진 가지를 치웠다. 수아도 뒤따라 나와 장독대 위로 흙물이 튀지 않게 덮개를 눌렀다. 비는 굵었고 바람은 뜨거웠다. 대부분의 빗줄기는 곧장 땅으로 꽂혔지만 일부는 수아의 뺨에 눌러 앉았다. 그때 번개가 먼 산을 갈랐다. 수아가 순간적으로 휘청였고 강우가 가까스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젖은 셔츠와 젖은 블라우스 사이로 심장이 서로의 위치를 맞췄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처마 밑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둘 사이의 침묵은 점점 선명해졌다. 그 침묵은 고요가 아니었다. 다가갈 때 들리는 맥박 같은 소리였다. 여름의 절정, 어느 날 밤, 마을 전체가 정전에 잠겼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고 벌레 소리와 별빛만 남았다. 바람도 멎었다. 두 사람은 마치 대사가 끊긴 연극의 배우처럼 서로를 바라봤다. 수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강우의 가슴 앞에서 잠시 공중을 더듬다 그의 셔츠 단추를 집었다. 풀지는 않았다. 다만 단추의 차가움을 손끝에 느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소리가 나요? 네. 강우가 대답했다. 라디오처럼. 가끔 지직거려요. 그런데 채널을 돌리면 당신 목소리가 나와요. 수아가 웃었다.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 윤곽을 더듬었다. 코, 광대, 눈썹, 입술. 어느 것도 대놓고 훔치지 않았지만 손끝은 훨씬 많은 걸 말해주었다. 서로의 체온이 공중에 작은 터널을 만들었다. 그 안으로 둘의 숨이 드나들었다. 정전은 길었다. 불이 들어올 때까지 두 사람은 어둠에 눈이 익어가는 시간을 마음에 접었다.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무대막 같았다. 불이 돌아왔을 때 수아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지금은 여기까지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속도를 위해서.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 섞임이 오히려 안정을 주었다.
그날 이후 둘은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배웠다. 입술과 입술이 아닌 입술과 숨 사이의 거리. 손과 손이 아닌 손과 온기 사이의 거리. 여름의 끝자락, 수아의 전 남편이 시골까지 찾아왔다. 그는 겉보기에 깔끔했지만 말끝마다 어딘가 다른 쇠붙이 소리가 났다. 채무 정산 문제로 왔다고 했지만 대화는 곧장 둘의 사생활을 향해 비껴갔다. 이런데 숨어 사는 게 어울려? 그가 비웃듯 말했을 때 강우는 테이블에 나뭇결을 쓰다듬었다. 그 쓰다듬음은 경고였다. 나무는 인간의 신경보다 먼저 화를 낸다. 수아가 대신 말했다. 여긴 숨는 곳이 아니에요. 쉬는 곳이에요. 그날 밤 수아는 흔들렸다. 혼자서 마루 끝에 서서 오래도록 산을 바라봤다. 강우가 뒤에서 다가왔다. 도망치고 싶다면 내가 같이 도망쳐 줄게요. 아니라면 같이 버틸게요. 수아는 한참 만에 돌아보며 웃었다. 그런 말은 흔한데 당신이 하니까 믿어져요. 손이 말해주네요. 둘은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날 밤 둘은 별을 세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숨을 셌다. 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 수아가 속삭였다. 우리 내일은 바다에 가요. 바다는 멀지 않았다. 긴 드라이브 끝에 도착한 포구에서 그들은 새벽 시장에 막 내놓은 생선을 구경했다. 수아는 과하게 말하지 않았고 강우도 갑흥정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물은 차고 깨끗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수아가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누구였는지 잘 안 보여요. 좋다. 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지금의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이 보는 사람. 나는 뭘 보죠? 당신이 보고 싶은 나. 그 말은 위험했다. 사랑이 환상으로만 구성되길 원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 그것은 경계선이었다. 강우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만든 이야기의 주인공을 봐요. 누가 써준 문장을 읽는 사람 말고. 수아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럼 내 이야기를 크게 읽어줘요.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그날 오후 그들은 한적한 길을 걸으며 서로의 오래된 장면에 제목을 붙였다. 주방의 빛, 첫 번째 못, 정전의 라디오, 처마 끝 물방울. 제목들은 작은 암호처럼 둘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바람이 불면 그 암호가 서로를 불렀다. 가을이 시작되려던 어느 날 한옥에 다시 비가 내렸다. 이번엔 태풍의 잔재였고 바람이 합을 맞춰 기와를 흔들었다. 강우와 수아는 장독대를 다시 묶고 창틀에 물막이를 덧댔다. 밤이 깊자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낮에 시장에서 들었던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두 분 요즘 보기 좋다. 보기 좋다는 말은 종종 보기 불편하다는 말에 포장 지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건 다행이자 축복이었다. 그들은 마루에 앉았다. 빗소리가 담요처럼 둘을 둘렀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강우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의 셔츠는 여름 내내 그랬듯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귓가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어린 시절 자전거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언제든 달릴 수 있는 준비의 소리. 무서워요? 강우가 물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지금은 하나도. 그럼 제가 무서워할게요. 당신은 무서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줘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에 볼을 더 붙였다. 둘의 체온이 겹쳐지며 마루에 보이지 않는 원형의 문양이 그려졌다. 마치 오래된 도자기에만 나는 빛처럼 그 문양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았으나 분명히 존재했다. 그들은 그 문양의 중심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입술이 아닌 입술이 되기 직전의 조용한 거리까지. 지금도 여기까지요.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당신을 잃지 않을 속도. 그는 그녀의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수아가 눈을 감았다. 맥박이 그녀의 손바닥을 눌렀다. 잠시 서로의 맥이 같은 박자를 찾았다. 태풍이 지나가자 마을은 맑았다. 사랑은 때로 폭풍 뒤에 빨래줄 같다. 젖은 옷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해가 들면 금세 마른다. 옷감의 주름마다 빛이 스며든다. 둘은 나란히 빨래를 널며 웃었다. 수아가 물었다. 우리 계속 여기 있을까요? 강우가 웃었다. 집은 사람이 만든다면서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집이죠. 그럼 이 집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머물 수 있게. 이미 그렇지 않나요? 아직 약간의 빈 곳이 있어요. 어디요? 수아가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여기. 당신은 혼자 오래 살았어요. 혼자만의 규칙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규칙을 조금만 나눠줘요.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일부 규칙을 버렸다. 젖은 머그컵을 마른 컵 옆에 두던 습관, 새 몸만 고집하던 버릇, 늦은 밤엔 절대 전화를 받지 않던 원칙. 그 대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 서로의 이야기에 제목 붙이기. 분노가 올라오면 마루를 닫기. 하루 최소 한 번은 서로의 손을 10초 이상 잡기. 그 우스운 규칙들은 어느새 집의 대들보처럼 둘을 받쳐주었다. 가을의 중턱, 한옥 보수 사업이 끝나갈 무렵시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사진을 찍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담당자가 말했다. 한옥이 정말 살아났네요. 살아났다는 말은 집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둘도 살아났다. 아직 미래가 완전히 합쳐진 건 아니었지만 이미 서로의 어휘를 공유하고 있었다. 기다림, 숨, 속도, 빛, 손. 그 단어들이 하루의 문장을 만들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마루에 앉았다. 별이 가까웠다. 산의 어둠은 깊고 바람은 낙엽의 가장자리를 스쳤다. 수아가 얇은 스웨터를 가져와 강우의 어깨에 걸쳤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강우가 대답했다. 살아내는 일, 그리고 계속 고치는 일. 뭐요? 서로, 그리고 세상. 멀리서 낮에 달아둔 풍경이 바람에 울렸다. 둘은 그 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그녀는 그의 얼굴을, 그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강우 씨, 네. 나 당신이 좋아요. 어느 방향으로든 같이 걸을 수 있을 만큼. 그 말은 공식적인 고백이었다. 그러나 훨씬 이전부터 둘은 이미 사랑했다. 사랑은 언제나 언어보다 먼저다. 다만 언어를 만나는 순간 그 사랑은 세상과 계약을 맺는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첫 입맞춤 대신 이마를 맞댔다. 그마저도 약속 같았다.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그리고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겨울이 오기 전 수아는 도시에 잠시 올라가 정리를 마무리해야 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여름 내내 붙여온 제목들이 적힌 쪽지들이 들어 있었다. 강우도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가 만든 새로운 규칙들의 목록,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그러나 함께. 수아는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지었다. 돌아올게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번엔 그늘이 아니라 햇살로. 몇 주 뒤, 첫눈이 올 무렵 그녀는 돌아왔다. 짐은 줄었고 얼굴은 가벼워졌다. 둘은 말없이 오래 안았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불은 마루에 부드러운 주황빛을 흘렸다. 그 빛은 두 사람의 손을 합쳐주었다. 우리,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도 될까요? 당신이 정하는 속도로. 수아가 그의 손목 위 맥박에 자신의 맥을 포겠다. 맥과 맥이 겹쳐지며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렸다. 그 문을 조심스럽게 건너며 그들의 사랑은 추측이 아닌 살아있는 시간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